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집 경매 일정 중단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전세 사기는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것이고 일부 전세 사기 배후에 인천 지역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배후를 밝히라며 반박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송영길 전 대표 등의 자진 탈당 등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최수영,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대담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두 분께도 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경매 중단을 지시를 했고요. 정치권도 여러 대책 마련을 현재 촉구한 상황인데 두 분께서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는 먼저 급한 대로 대통령께서 긴급 지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토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또 내놓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어제 피해자들이 그렇게 절규했던 것처럼 바로 이곳이 재난 현장이다. 다른 곳이 재난이 아니다라는 어떤 구호에 제가 공감이 갔는데요. 사실 이게 벌써 지난해 9월부터 조짐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난 12월 달에 국토부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방문했는데 그때 피해 가구가 600여 가구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5배 정도로 불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4, 5개월이 지난 사이에 정부의 후속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떤 이 원인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건데 앞서 저도 대기실에서 봤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어떤 건축주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물론 이제 부동산 업자라든가 끼고 했지만 사실은 정부의 부실한 감독이 있었던 거고 금융기관에 또 묻지마 대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입법의 얘기를 놓쳤던 또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지금 이렇게 경매를 좀 유예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통할 수 있는 거는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정부기관이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일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은행들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협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금융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구체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고 어떤 이런 선의의 기대기보다는 정부가 좀 제도화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 보호 방안들을 정부가 좀 구체성을 띄고 내놔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단기 처방에 몰두할 경우에는 사실 또 딴 곳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하는 동시에 국회 입법 활동도 빨리 좀 착수할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의 지시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띠지만 결국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국회 입법과 제도의 활성화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이번만큼 정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걸 전임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돌리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책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또 발생한 일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정책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책임이 적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얼마나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였느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강조했던 게 작년 7월 2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범을 잡는 문제만 생각하지 않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책을 발표한 지는 한 5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 대책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린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특단의 대책 외에는 별로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금융권 말씀도 하셨지만 또 개인 채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LH가 지금 미분양 주택 사들이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서 건설사 채권을 대신 인수하는 것처럼 해줍니까? 이번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기 일당이
뭐 지었든 어떤 방식으로도 갖고 있는 이거를 건물을 LH나 이런 것들이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이 심상정 의원이 지금 대표 발의한 네네.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전 정부의 어떤 대책적인 뭐 정책적인 실패가 배경에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게 인천 지역에는 민주당 어떤 그 의원의 배후가 있다 이런 발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의 절규와 이 피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분들의 실질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전 정부 탓을 한다?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죠. 그리고 물론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바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지난해 정부가 5월 취임했으면 그 이후에 후속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이 정부의 또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가 못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무슨 배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정파적으로 또 접근하게끔 하거나 혹은 여야가 공론화시키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논의 구조들을 차단할 수 있고 또 왜곡시킬 수 있는 이렇다는 점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은 설령 이게 다 마무리된 다음에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배후가 있었느냐 이 여부는 당연히 사회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라도 구현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정쟁화시키면은 사실 민주당이 협조를 얻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 국회가 입법작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굉장한 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라면은 물론 의혹이 있다. 물론 확실한 제보를 이 사무총장이 받았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 꺼내놓을 발언은 아니었다. 이건 충분히 사법당국이 나중에 조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가 국민들께서 국민 정서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많은 생각이 모아질 때 이런 이야기들도 정치권에 혹은 검은 유착이 없었느냐 이걸 따져보는 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바로 또 민주당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실체를 대라.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앞으로 국회가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화를 시킨다든가 제도를 만들 때 이건 굉장한 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는 매우 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던 것 같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후에 했대야 한 발언이고 집권 여당은 지금 지금 이 재난 현장을 어떻게 하든 신속하게 수습하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 굉장히 좋은 상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시선 돌리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책임이 돌아오는 거를 이렇게 자꾸 미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집권 여당이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당 상황들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와 관련한 이야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 국민적인 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 공천권 폐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아니면 신당 창당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정광훈 목사인데 국민의힘이 당원 981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긋기를 좀 확실히 하겠다라는 의도로도 보이는데 이런 경고 메시지 얼마나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당이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액션에 나섰다는 거는 좀 높이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말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노 액션 토크 온 이른바 나토식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진정성을 의심했던 거죠. 아니 도대체 절연할 생각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와당에 그 말하자면 전광훈 목사는 또 국민의힘을 약간 조롱하는 듯이 사실은 내가 절연하겠다고 하고 미리 언론 고지했다가 막상 가서 내가 이 당을 접수하러 가겠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말에 언어에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오히려 옹색해지고 왜소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지금 한 981명인가 이분들에게 문자 고지 발송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돼 있으니까 자진 정리하세요라고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정광훈 목사가 서명이 없는 추천서에 사인이 없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작업은 시초고 그다음에 이건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본질적으로 전광훈 목사와 선긋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의 정강 정책 노선 그다음에 행동 일정, 당대표 일정, 이 모든 것이 계속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맞물려 가야 합니다. 일회성의 말 어떤 이게 이제 속아내야 된다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큰 메시지는 되겠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뭐 5.18이라든가 계속 당이 중도 확장, 그다음에 외연 확장
이런 좀 중도 소구 이런 쪽으로 계속 정책을 내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의 행동 일정 이런 것들을 계속 뒷받침해주고 그다음에 모든 당의 구성원들이 다양성에 조금 말하자면은 더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국민의힘이 역시 그래도 그 과거처럼 여러 가지 청년도 대변할 수 있고 중도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발걸음 잘 띄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얼만큼 당 지도부가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과 의지를 보여주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래도 당이 이렇게 981명 개 당적 정리하세요라고 이렇게 문자 고지를 한 것은 그나마 첫 발걸음을 때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부터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일각에서는 너무 뒤늦었다. 좀 더 일찍 하는 게 어땠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뒤늦었다는 얘기를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늦었다 하더라도 선긋기를 한 것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보수 지지층 가운데 특히 합리적 지지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정광훈 목사하고 계속 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나중에 가면 결국에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정광훈 목사가 이른바 국민의힘 점령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독자적인 정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국민의힘에 뭔가를 점령하겠다는 이런 표현처럼 당원을 넣겠다고 한다던가 국민의힘에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올 경우에 국민의힘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숙제처럼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럴 때 앞으로는 끌려가지 말고 좀 더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절대 정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도록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 그게 총선에 부담을 더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태용호 최고위원은 또다시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전략에 당했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제 한 발언이 또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과도 다른데 본인은 또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지금의 상황을 또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태용호 의원의 언행을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가 꼭 역사적 사건들을 들먹입니다. 지난번에도 제주 4.3을 끌어들였고 지금도 지금 김구 선생을 끌어들였는데 저는 그래요. 본인이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의 어떤 청춘과 학창 시절을 북한에 있는 최고 엘리트 학부에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사 인식이라든가 역사적 사실들을 주입했던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그걸 배웠으니까 그렇게 인식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정말 우리나라가 얼만큼 다양성과 우리나라가 얼만큼 포용성을 갖고 있냐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서 국회의원이 된 분입니다. 탈북자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입법부의 한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분들이 국회 법도 만드는 이런 우리가 정말 엄청난 포용성과 다양성을 가진 국가임을 입증해주는 사례로서 된 분인데 네. 그렇다면 본인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전직도 외교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어에 갖고 있는 이 말 한마디 갖고 있는 힘과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 갖고 있는 위험성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로 저분의 특성이 뭐냐? 알고 도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험성을 알고도 그래서 저는 그 태용호 의원이 이러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더군다나 저분이 당선된 곳이 대한민국의 그래도 강남 3구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지금 입법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성이 있다면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이제 자기의 정치적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설령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김구 선생이라든가 4.3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호응해주는 일부 세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우경화 세력이라든가 그런 쪽에 자꾸 소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설령 나중에 재선이 되더라도 얼만큼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은 분이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적 동력을 갖겠습니까? 전 길게 보고 갔으면 좋겠고 정치적인 정파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인식을 폄훼하거나 오도하는 발언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김기현 대표도 대외활동 자제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태용호 의원은 이 두 가지 점을 좀 명백히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용호 최고위원이 그 전에 스스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또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지만 당 차원에서 좀 강한 징계가 있어야 정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는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걸핏하면 중북 얘기 꺼내는 정광훈 목사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지금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이 본인이 주체 사상을 통해 한 역사관을 배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오면 그 역사관이 맞는 건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하고 의심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역사관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태용호 의원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저 헷갈리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김구 선생과 관련해서 김일성의 어떤 그 일종의 통일 전략 전선 전략에 뭐 이런데 뭐 이른바 노란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주 4.3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할지 또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할지 이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정강원 목사하고도 선을 긋는다고 하면 태용호 의원과 관련해서도 뭐 김재원 최고뿐만 아니라 태용호 의원을 저는 먼저 징계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때 정강원 목사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정강원 목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부적절하지만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선을 걷기 때문에 네. 과거의 발언들을 어떻게 책임을 다시 묻기 어렵다고 하지만 태용호 의원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징계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역사관 자체가 의심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징계가 필요하겠습니까, 평론가님? 저는 이제 그건 윤리위원회 판단이죠. 그러니까 사실 징계라 하면 저는 그 말하자면 이제 당원들이 제소하면서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건 징계가 건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윤리위원회가 하는 건데 예.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자꾸 뭐 법률적인 거, 윤리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건이 되느냐 하지 말고 통 크게 정부적 판단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것을 착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관계 영역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영역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어떤 징계가 나오더라도 윤리위가 여기에서 윤리 판결문을 통해서 국민의힘 생각을 드러내주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네. 당의 외연 확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가 너무 이건 법적으로 윤리적인 잣대만 들이대지 말고 좀 더 큰 정치적인 판단도 함께 해서 물론 윤리위원회니까 당 윤리의 규정에 맞아야 되겠지만 이건 당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좀 통 크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징계라는 것이 징계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징계를 했을 때 그 수위 또한 그렇죠. 반응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설픈 징계를 했다가는 또다시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은 당원권 정지 몇 개를 해놨는데 풀리면 그분이 총선 출마한다든가 뭐 이렇게 예, 여러 예. 가지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징계 수위에 관해서는 이미 그 국민의힘이 경험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 징계를 통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품위 유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도 있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엄중해질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제가 윤리가 어떻게 판단하라고 제가 네. 주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요. 송영길 전 대표 등에 대한 당내 자진 탈당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 간의 목소리는 좀 갈라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송 대표 본인은 저는 뭐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본인과 관련된 주변 인사들이 어떤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오셔 갖고서 입장을 밝히는 게 바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우리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의혹이 터졌을 때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었어요. 다시 무죄가 확인되면 다시 이제 원상 복귀시키는 건데 지금 우리 민주당도 이런 정도의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저기는 무감각한 데구나 이렇게 불신을 쌓아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당 지도부의 대응이 조금이 아니한 거 아닌가. 예,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그 당시 당대표 당선시키기 위해서 돈봉투를 만들었다 이 의혹인데
조기 귀국을 넘어서 자진 탈당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 친명계, 이명계, 민주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그 진보 정당임을 자처했고 그다음에 민주라는 당명을 쓰는 민주당에 지금 정말 엄청난 위기입니다. 전체적인 위기로 다가왔지만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사안 자체가 어찌 보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위기에 탈을 쓴 모습으로 왔지만 뇌관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시 대표에 당선될 당시에 정말 0.59라는 아주 근소한 차력이었거든요. 근데 놓고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표의 등가성이 높은 대의원에서만 이기고 여론조사와 일반 당원은 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의원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게 지금 녹취록을 봐도 그러니까 5월 2일 날 선거였는데 4월 27일부터 녹취록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마지막 대의원들에게 집중적인 살포 작업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검찰이 조사하고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역사가 혹은 대선 후보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뒤바뀔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비명계의 지금 포화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선됐다고 이제 비명계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지금 이 책임에서 나 몰라라 하고 지금 파리에서 조기 귀국이 아니라 기자간담회를 하겠다는 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저는 지금 송영길 대표의 모습은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법률가의 모습입니다. 본인이 변호사 아닙니까? 지금 나왔던 증언들 혹은 녹취록 이런 것들에 대한 유불리를 다 판단하고 내가 어디까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느냐를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쯤에 기자간담회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당신은 대표 시절에 부동산 의혹이 불거졌던 의원들 선출당 그다음에 복귀 후복당 얘기하면서 네네.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봉합되어지던 간에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관련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당내 갈등에 시발점이 될 수 있고 정치적 시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폭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그다음에 발화점이 높은 요인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당내 갈등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친명계 그 지도부는 왜 더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까요? 일단 이런 사안이 서로 갈등할 만한 사안입니까? 국민들께 석고 대죄해도 모자라고 천막 당사를 치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네. 이걸 가지고 정성호 의원은 뭐 예를 들면 뭐 송영길 전 대표를 감싸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인다거나 뭐 이른바 비명계로 불리는 김종민 의원은 마치 당 지도부를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 자체가 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해법이 있습니까? 해법은 민주당이 그만큼 돈봉투나 이런 것에 둔감한 정당이었다는 걸 지금 자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 정황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은 사실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당내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나오는 거 네. 단호하게 떠들지 말라라고 경고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조사회 구성 안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네네.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선제적인 조치,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다 모든 부담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자꾸 수렴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일단은 두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 이게 외부의 시각이나 의견에 맡기는 것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 차원의 조사기구를 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연루가 됐다고 하는 의원들은 뭐 출당이든 제명이든 그 어떤 것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은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 같아요. 네. 이걸 대충 어물쩍하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이종근 전 부총장과 관련해서 사업가 박모 씨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 처리 문제처럼 이런 게 복잡하게 꼬였기 때문에 좀 정리정돈을 해가면서 가겠다. 이렇게 뭔가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가면 결국은 그 뒤에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얕은 수로 더 큰 실책을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민주당이 더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사법
법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빨리 귀국하는 게 맞습니다. 당대표까지 지냈던 인물이라고 하면 지금 나가가지고 파리에서 무슨 기자회견을 합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바로 들어와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조치도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건데 나도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민주당도 같이 침몰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가 볼 땐 민주당에 그런 위기감이 돌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송 전 우려스럽습니다. 대표가 어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지 않는다고 귀국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달리 방법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적색수배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송영길 대표의 입과 귀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아니요.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취해야 하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는 때까지 만약에 버틴다. 그러면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에 부담을 주는 상황인데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모습 보이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에 엄청난 누를 끼치는 거거든요.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라고 경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출당 조치든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말씀하시죠. 부패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요. 최초의 조치가 최종적 조치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 관련 사안에서는 최초의 조치, 이게 최종적 조치.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열린우리당 의장을 했던 정동영 전 의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불법 정치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말하자면 당사를 구입했다니까 바로 즉각 당사를 비우고 영등포 청가물 시장으로 가서 선거를 치렀어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당이 그때 차떼기 사건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하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천막 당사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비로소 반성하는구나. 그러니까 최초의 조치가 최후의 조치여야지 단계별로 눈치 보면서 법적인 어떤 절차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단계적 대응을 한다? 이거는 대응이 아닌 거죠. 이거는 때밀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진정성도 하나의 정치적인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대응은 매우 지금 더디고 굼뜨고 그다음에 한 발 늦고 국민적 정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계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산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번 문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자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도 저는 언급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당에 누를 끼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도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 그걸 먼저 걸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이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각오쯤은 돼 있어야 이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